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시험의 3과목 빅데이터 모델링 핵심 노트입니다. 오늘의 강의 과목 및 항목입니다. 필기 과목명의 순서가 빅데이터 분석의 흐름인데요. 빅데이터 모델링에서 문제수가 20문항이 출제되고 주요 항목은 분석 모형 설계, 분석 기법 적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필기시험의 3과목인 빅데이터 모델링의 정리 및 기출 내용 요약입니다. 3과목 빅데이터 모델링 핵심 노트는 A4 2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해당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 이메일로 요청을 주시면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시험은 4과목 총 80문항입니다. 100점 만점 기준이고요.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입니다. 한 과목별 최소 15점 이상이 필요하고요. 3과목은 20문항으로 25점 만점입니다. 따라서 한 과목별 최소 15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총 20문항 중 한 60% 12개 이상은 맞추어야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3과목 빅데이터 모델링 핵심 노트 기출문제 요약입니다. 변수 선택. 변수 선택은 예측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고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변수만 선택하는 과정이죠. 이 변수 선택에는 필터 방법과 래퍼 방법, 임베디드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시험에는 이런 필터 방법, 래퍼 방법, 임베디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필터 방법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통계적인 기법으로 평가하여 중요한 변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카이제곱 검정, 상관계수, 아노바 등이 있고요. 래퍼 방법이 주로 나오는데 이 래퍼 방법은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성능을 기준으로 변수 선택을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진 선택법, 후진 제거법, 단계적 선택법이 있죠. 전진 선택법은 처음에 변수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변수를 추가를 하면서 성능 평가를 하여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는 거고, 후진 제거법은 반대입니다. 모든 변수를 포함한 상태에서 변수를 하나하나씩 제거를 하면서 성능이 미치는 영향을 적게 주는 변수부터 제거를 하는 거고, 단계적 선택법은 전진 선택법과 후진 제거법을 함께 결합한 것입니다. 자, 임베디드 방법은 모델 학습 과정에서 변수 선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쏘 회귀, 의사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의 변수 중요도 평가 등이 있습니다. 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면, 파라미터는 모델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학습되는 값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모델 학습 전에 분석가가 설정을 해야 하는 값입니다. 자,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매뉴얼 서치, 즉 사람이 직접 경험이나 직관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리드 서치는 가능한 모든 조합을 시도하여 찾는 방법이죠. 계산량이 많지만 모든 경우를 테스트하므로 가장 정밀한 방법이긴 합니다. 자, 랜덤 서치는 말 그대로 무작위로 값을 선택하여 찾는 방법이죠. 분석 환경 구축에서 분석 도구인데, 분석 도구는 잘 아시다시피
R, 파이썬, SAS, SPSS 등이 있고요. 실기시험은 R 혹은 파이썬 언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R은 S 언어 기반, 파이썬은 C 언어 기반이고 둘 다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SAS와 SPSS는 유료이고요. 주로 상용 통계 분석 및 데이터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 인터페이스가 코딩이 아닌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친화적입니다. 데이터 분할,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과 평가를 위해서 데이터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는 과정입니다. 목적은 일반화 성능 확보가 목적이죠. 일반화 성능 확보란 훈련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에서도 모델 성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 분할 방법은 홀드 아웃 방법, K-폴드 교차 검정, 부트 스트랩 방법이 있습니다. 홀드 아웃 방법은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어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하는 방법이죠. 일반적으로 8대2, 7대3 비율로 나누죠. 데이터가 많을 경우 간단하고 빠르지만 랜덤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샘플링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K-폴드 교차 검증이 있고요. 데이터를 K개 폴드로 나누고 K번 반복하여 각 폴드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는 경우죠. 나머지 K-1개는 훈련 데이터로 사용하는 거고요. 층화 K 폴드는 특히 클래스의 비율을 유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부트스트랩 방법은 원본 데이터를 사용해서 보고 추출하는 방식이죠. 새로운 샘플링을 생성하여 여러 개의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크기가 작을 때 유용하고 해당 불균형 데이터를 부트스트랩 방법을 통해서 활용하면 좋고요. LPO, LOO 이와 같은 방법들이 있고요. LOO는 한 개를 검증하는 셋이고 반복 횟수는 n번 정도 이루어지고 LPO는 p개를 검증하는 셋입니다. 자, 이제부터 분석 기법 적용이죠. 먼저 회귀 분석이고요. 자, 회귀 분석은 지도 학습이고 예측 분석 모형, 특히 수치 예측을 하죠. 가정은 선형성, 독립성, 등분산성, 그리고 정규성이 있습니다. 선형성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선형적인 관계이다라는 말이고요. X축은 예측값이고 Y축은 잔차, 이런 잔차 3점도에서 랜덤하게 존재를 해야 됩니다. 평균이 0이고 분산은 일정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분포를 한다면 선형성이 만족이 되는 거고요. 독립성은 단순 선형 회귀에서는 잔차와 독립 변수의 값이 서로 독립이다는 의미이고요. 다중 선형 회귀에서는 독립 변수들 간에 독립적이다라는, 즉 비상관성이다라는 말입니다. 잔차 3점도에서 특정 경향이 없어야 하고요. 더빈 왓슨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등분산성은 잔차의 분산이 독립변수와 무관하게 일정해야 된다는 거고, 잔차 3점도에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정규성은 잔차가 정규 분포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평균은 0이고 분산이 일정한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되고, QQ 플랫에서 특히 우상향을 하게 되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회귀 분석에서 회귀 분석은 단순 선형 회귀와 다항 선형 회귀, 다중 선형 회귀가 있습니다. 자, 단순 선형 회귀는 하나의 독립 변수와 하나의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차원 직선, 키와 몸무게 간의 관계 분석 등이 있을 거고, 다항 선형 회귀는 독립 변수가 한 개인데 그 독립 변수가
거듭 제곱 항을 포함하고 있는 비선형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소득과 지출의 관계를 말하죠. 다중 선형 회귀는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고,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일 때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말하고, 각각의 독립 변수는 다차원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형 회귀에는 리치, 라쏘, 엘라스티넷이 있죠. 다중 공선성이 심한 경우 사용하는 거고, 즉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규화를 추가한 모델입니다. 자, 리치는 L2 정규화라고 하죠. 기울기를 제곱하여 정규화를 하는 거고, 라쏘는 L1 정규화라고 합니다. 라쏘 L이기 때문에 L1이라고 기억을 하시고, 리치는 R이기 때문에 자, L2가 R 같은 형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엘라스티넷 회귀는 L1과 L2 정규화를 결합한 것이 되는 겁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 지도 학습이고 예측 분석 모형이죠. 특히 분류를 하는 모형입니다. 회귀 분석과 비슷하나 종속 변수가 범주형으로 특정 분류를 하는 것으로 확률적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종속 변수는 이진 변수, 0과 1 또는 다항 변수 0, 1, 2 이와 같은 이진과 다항 변수를 가질 수 있고요. 로지스틱 회귀의 가정은 선형성과 독립성이 있고, 유도 가정은 오즈, 로짓, 시그모이드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즈는 우리가 승산이라고 하고, 혹은 확률비라고도 하죠.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 P와 발생하지 않을 확률 1-P의 비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확률 P는 0과 1 사이의 값이지만 오즈는 0에서 무한대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즈를 이제 로짓 변환을 하는 겁니다. 로그 변환이라고 하고, 이 로그 변환은 오즈가 1에서 무한대의 값이죠. 즉 양수값만 가지므로 이를 로그 변환하여 실수 전체의 범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로짓 변환 로그 P분의 1-P를 하는 이유는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선형 방정식을 고려해서 좌변, 이 실수 전체 범위로 만드는 거고, 우변은 선형 회귀처럼 독립 변수들의 선형 결합을 만들기 위해서 오즈의 로그를 취해서 로짓 변환을 하는 겁니다. 시그모이드는 로짓 함수를 확률 P로 다시 변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짓 함수의 지수 함수를 곱하여 시그모이드 함수로 변환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변환이 되고, 이때 확률 P는 다시 0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환이 되고, 해당 이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해당 그래프가 바로 시그모이드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로지스틱 회귀는 종속 변수의 범주 값에 따라서 종속 변수의 범주가 2개일 때는 이진 로지스틱 회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이, 혈압, 콜레스테롤과 질병, 유무의 관계 분석을 할 때는 이진 로지스틱 회귀. 그 다음에 종속 변수가 3개 이상의 범주일 때 다항 로지스틱 회귀라고 하고, 나이, 성별, 소득과 차 브랜드, 현대기아, GM 이와 같은 선호도 조사가 되겠죠. 다중 로지스틱 회귀는 멀티플 로지스틱 리그레션, 종속 변수가 2개 이상이 될 때 각각 다른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다중과 다항의 차이.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의 수로 종류를 구분을 하죠. 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의 범주의 수로 종류를 구분합니다. 다중은 회귀 분석에서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인 거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종속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입니다. 다항 회귀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가 거듭 제곱항을 말하는 거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종속 변수의 범주 클래스가 여러 개인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 지도학습이고 예측 분석 모형입니다. 수치와 분류 예측 모두 다 가능하고요. 자, 분류와 회귀 두 가지 문제에 모두 적용 가능한 게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따라서 종속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와 연속형인 경우 모두 적용이 가능하죠. 트리 구조로 직관적이기 때문에 시각화가 가능하여 해석이 용이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변수 선택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중요한 특성을 자동으로 선택하여 분할이 가능하고 비선형 관계 학습도 가능하고 전처리 과정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단점은 과적합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지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일반화 성능이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앙상블 기법, 즉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분리 기준에 따라서 노드를 분할을 하고 정지 규칙에 따라서 트리 성장을 제한하는 겁니다. 먼저 이 분리 기준을 보면 불순도는 하나의 노드에서 여러 클래스가 섞여 있는 정도를 말하죠. 따라서 불순도가 낮을수록 동일한 클래스의 샘플이 많이 포함된 경우이고, 따라서 불순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 분할 기준, 분리 기준입니다. 이 종속 변수가 이산형이냐 연속형이냐에 따라서 분리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고, 이산형에서는 진위계수 최소화, 엔트로피 최소화, 정보이득 최대화, 그리고 연속형에서는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의 MSE 차이 최대화, 이 정도의 분리 기준 해당하는 알고리즘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정지 기준은 과적합을 방지하고 적절한 크기의 트리의 성장을 멈추는 조건을 설정하는 겁니다. 하이퍼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거고요. 최대 깊이 제한, 즉 트리의 최대 깊이를 설정하는 거고, 최소 샘플 수, 최소 리프 로드 샘플 수, 즉 리프 로드가 가져야 할 최소 샘플의 수를 설정하는 거고, 정보 이득 또는 진위 개수의 변화량 제한 등이 있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가지치기,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여 과적합을 방지하고 일반화 성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인공신경망이죠. 인공신경망 역시 지도학습이고 동시에 비지도학습도 되는 겁니다. 지도학습에서도 수치 예측, 분류 예측이 되고, 비지도학습을 사용할 때는 차원 축소, 군집 분석 등에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인공신경망은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의 역사, 기본적인 개념인 뉴런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를 사용해서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고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입력 변수와 가중치를 활용해 선형 결합을 만들고 활성화 함수로 비선형적인 값을 출력하는 것이 바로 이 뉴런이 되고, 이런 뉴런을 기본 단위로 사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인공신경망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 이 공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인공신경망은 단층 퍼셉트론, 다층 퍼셉트론, 딥러닝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인공신경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바로 단층 퍼셉트론. 단층 퍼셉트론은 출력층의 한 개의 뉴런을 사용하는 인공신경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했죠. 한 개가
바로 선형 분리가 가능한 문제만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즉 AND OR 논리 연산이 가능하고 XOR과 같은 비선형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다층 펍세트론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다층 펍세트론은 단층 펍세트론이 입력층과 출력층이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뉴런이 하나였다면 다층 펍세트론은 입력층이 있고 출력층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은닉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은닉층은 뉴런이 N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은닉층이 한 개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컴퓨터의 처리 속도의 발전과 더불어 은닉층의 추가와 이 역전파 알고리즘, 경사하강법과 같은 이런 이제 알고리즘이 발전이 되면서 다층 펍세트론이 이제 발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 가중치를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신경망은 학습이라고 하죠. 그 학습의 의미가 바로 여러 개의 은닉층이 있고 역전파 알고리즘과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가중치를 가장 최적으로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즉 학습해 가는 과정을 우리는 인공신경망의 주요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인공신경망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순전파, 역전파라는 용어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순전파는 입력, 은닉층, 출력층으로 예측값을 계산하는 거고 오차가 발생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 역으로 계산되는 게 바로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출력층의 오차를 은닉층으로 역전파함으로써 각 가중치가 오차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즉 기울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중치 업데이트, 이 계산된 기울기를 사용하여 가중치를 손실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바로 경사하강법이 되는 거죠. 다층 펍세트론은 이 활성화 함수를 여러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닉층에는 주로 렐류 계열의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고요. 출력층은 이중 분류를 할 때는 시그모이드, 다중 분류를 할 때는 소프트맥스, 회귀 문제를 할 때는 출력층의 활성화 함수가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인공신경망이었습니다. 자, 소프트 벡터 머신, 지도 학습이고 예측 분석 모형, 주로 분류와 회귀 문제에 사용됩니다. 데이터를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최적의 경계선, 초평면, 하이퍼플랜을 찾는 것이 소프트 벡터 머신 SVM이 되는 거고, 장점은 결정 경계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커널 트릭을 사용하면 비선형 문제도 해결 가능하고요. 마진 최대화로 일반화 성능이 뛰어나고요. 단점은 매개 변수 선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절한 커널과 이 매개 변수 선택이 중요한데 어떻게 선택하냐는 거죠. 그리고 노이즈에 민감합니다. 클래스 간 겹침이 많으면 성능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진에는 하드 마진과 소프트 마진이 있습니다. 하드 마진은 이제 완벽한 선형 분리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제 과적합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프트 마진은 노이즈와 이상치가 있거나 선형 분리가 불가한 경우에 소프트 마진을 사용하고 말 그대로 마진 내 노이즈를 일부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분류 기준에 따라서 선형 소프트 벡터 머신, 비선형 소프트 벡터 머신이 있고 커널 함수에 따라서 선형 커널, 다항 커널, RBF 커널, 시그모이드 커널 등이 있고 이 소프트 벡터 머신의 확장에 따라서 수치 예측이 가능한 소프트 벡터 회귀가 있고 소프트 벡터 군집도 있습니다. 연관성 분석, 비지도 학습이고 현황 분석, 진단 모형입니다. 데이터 내 변수 간의 관계나 규칙을 발견하는 기법이고요. 주로 연관 분석을 우리는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하죠.
장점은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와 같은 이 지표를 통해서 규칙 해석이 가능하고요. 비지도 학습 기반이고, 단점은 파라미터 설정에 어려움이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연관성이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연관성 분석의 핵심 내용은 만약 A가 발생하면 B도 발생한다. 이와 같은 관계를 찾는 것이 바로 연관성 분석이고요. 즉 조건부 확률 기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지표가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입니다. 자, 지지도, 특정 항목 집합이 전체 거래에서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신뢰도는 A를 구매한 고객 중 B도 함께 구매한 비율, 즉 조건부 확률 지표이고요. 향상도는 A와 B의 관계가 우연인지 실제 연관성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향상도를 우리는 리프트라고 하는데 이 리프트가 1이면 독립인 거고, 즉 A와 B는 서로 연관이 없는 독립성이 있는 거고, 리프트가 1 초과이면 양의 연관 관계, 리프트가 1-면 음의 연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도를 먼저 계산을 하고 신뢰도 계산을 하고 향상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연관 분석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에프리오리 알고리즘이 있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연관성 분석 알고리즘이죠. 물론 이제 데이터가 많으면 계산 비용이 높아지는 단점도 있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 군집 분석, 비지도 학습이고 현안 진단 모형입니다. 데이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여러 개의 우리가 그룹, 군집, 클러스터라고 하죠. 이런 클러스터로 나누는 기법입니다. 이 군집 분석에는 계층적 군집 분석과 비계층적 군집 분석이 있습니다.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거리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 거리 값이 작을수록 두 관측치의 유사성이 높다라는 의미가 되고 군집으로 묶이는 겁니다. 거리 측정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유클리드 거리, 맨하튼 거리, 코사인 유사도, 자카드 유사도가 있습니다. 자, 유클리드 거리는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 가장 일반적인 거리 측정 방법이고요. 맨하튼의 거리는 이제 지도의 사각형, 축을 따라 이동하는 거리 측정 방법이고, 코사인 유사도는 벡터 각도 차이를 이용한 유사도 측정 방법, 자카드 유사도는 집합 간 유사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계층적 군집 분석과 비계층적 군집 분석은 데이터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은 덴드로그램을 통해서 군집 관계를 분석할 때 유용하지만 이 대규모 데이터에는 부적합합니다. 비계층적 군집 분석, K-민즈 이와 같은 것들이 이 대량의 데이터에 효과적이고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소규모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는 계층적, 실제 대량의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비계층적 군집 분석을 많이 사용하고, 시험에서도 비계층적 군집 분석, 특히 K-민즈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계층적 군집 분석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계층적 군집 분석은 데이터 간 유사도를 기반으로 트리 구조로 형성하여 군집을 계층적으로 단계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이고요. 군집을 순차적으로 합치거나 분할을 통해서 구조를 만듭니다. 사전에 군집 개수를 정하지 않아도 분석이 가능하고 이후에 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 계층적 군집 분석은 병합적 방법과 분할적 방법이 있습니다. 병합적 방법은 다운업 방식이죠. 처음에는 각 데이터를 하나의 군집으로 간주를 하고 유사한 군집끼리 반복적으로 묶어가는 거고,
분할적 방법은 탑다운 방식입니다. 전체 데이터를 하나의 군집으로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분할하는 방법이고요. 군집 간 거리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최단 연결법, 최장 연결법, 평균 연결법, 중심 연결법, 와드 연결법. 주로 시험에서 잘못된 설명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이 이제 많죠. 최단 연결법은 군집 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 최장은 가장 먼 거리 기준. 평균 연결법과 중심 연결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평균 연결법은 두 군집 간의 모든 데이터의 포인트의 평균 거리를 계산해서 군집 간 거리를 정의하는 거고, 중심 연결법은 각 군집의 중심을 찾아서 해당 중심 거리 간의 거리를 이용해서 군집 간 거리를 정의하는 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와드 연결법이죠. 군집을 합칠 때 군집 내 분산이 최소화되도록 거리를 측정해서 균형 잡힌 군집을 형성하며 K-민즈와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비계층적 군집 분석. 사전에 정의된 군집 개수로 데이터를 직접 할당하는 거죠. 계층적 군집 분석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비계층적 군집 분석은 K-민즈, GMM, DBSCAN, SOM, 즉 자기 조직화 지도 등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주로 K-민즈와 SOM이 주로 나오고요. K-민즈는 사전에 군집 개수 K를 직접 할당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GMN은 가우시안 혼합 모델, 즉 확률 기반 군집화 방식이라고 외우면 되고, DBSCAN은 밀도 기반 군집화 방식이다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OM은 자기 조직화 지도, 키포인트는 인공신경망 기반의 군집화 방식이다 라고 외우면 되겠습니다.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 보통 2D로 변환을 하여 군집화를 하는 거고, 신경망의 이런 뉴런, 노드들이 데이터 패턴을 학습하면서 유사한 데이터들을 가까운 노드에 배치를 하는 거고, 이 정도 특징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급 분석 기법, 범주형 자료 분석입니다. 범주형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은 2개 이상의 변수 관계 분석일 때는 T-검정, 분산 분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주형과 범주형끼리 분석은 카이-제곱 검정, 교차표, 다른 말로 분할표 등이 있고요. T-검증은 양측 검정, 단측 검정 모두 가능하고요. 범주형 독립변수와 연속형 종속변수로 구성된 독립변수의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검증입니다. 양측 검증은 대립가설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두 집단의 평균이 다르다. 단측 검증은 특정 방향으로 차이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단일표본 T-검정, 독립표본 T-검정, 대응표본 T-검증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정규성 가정이 있고 등분산성 가정, 독립성 가정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정규성 가정을 확인을 하고, 정규성이라고 하면 이제 T-검증을 사용을 하고, 정규성이 아닐 때는 우리가 비모수 검증을 사용을 해야 되고, 특히 이 독립표본 T-검증은 등분산성을 확인을 해야 되고, 등분산성이 아닐 때는 웰치 T-테스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단일표본 T-검증은 이제 어떤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인지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고, 독립표본 T-검증은 범주값이 2개, 남녀 간 수학 성적 이와 같은 것을 비교할 때 사용되고, 대응표본 T-검증은 어떤 이제 하나의 집단의 시행 전후의 차이를 비교를 할 때 대응표본 T-검증을 사용합니다. 아노바, 주로 3개 이상의 집단을 가진 범주형 독립변수와 1개의 연속형 종속변수를 가졌을 때
독립변수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분석하는 게 바로 아노바가 되죠. 분산 분석입니다. 분산 분석 역시 정규성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분산성 가정이 있고요. 동일하게 정규성 가정을 확인했을 때 정규성이 위반이 되면 우리는 비모수 검증을 사용을 해야 되고, 등분산성이 아니다라고 하면 웰치 아노바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아노바는 가설이 양측 검정만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의 차이가 집단 간에 있다 없다, 이 양측 검정 이후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후 검증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아노바는 원웨이 아노바, 1원 분산 분석, 그리고 2원 분산 분석이 있고요. 주로 3개 이상의 집단을 가진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는 1원, 그런 독립변수가 2개일 때는 2원 분산 분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종속변수가 1개가 아니라 2개라고 하면 마노바 사용하게 되고요. 카이 제곱 검정. 카이 제곱 검정은 2개 이상의 집단을 가진 이 범주형 독립변수와 2개 이상의 집단을 가진 범주형 종속변수 간의 독립성과 적합성을 검증하는 통계적인 방법입니다. 자, 독립성 검증은 범주형 변수들 간의 관계가 독립인지 독립이 아닌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독립성 검증. 여기서 독립이 아니다라고 하면 연관성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여기서 연관성이 있다라는 의미는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적합성 검증은 이 집단의 관측 빈도가 우리가 설정한 빈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제 독립변수가 없는 거고 범주형 종속변수가 1개인 경우죠. 예를 들어서 기무가설을 주사위를 던졌을 때 동일한 확률로 나오는지를 검증하는 거입니다. 동질성 검증은 독립성 검증과 유사하지만 동질성 검증은 2개 이상의 집단을 가진 1개의 독립변수와 2개 이상의 집단을 가진 1개의 종속변수 간의 분포가 동일한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관측 빈도가 5 이하인 쉘에 대해서는 이 카이 제곱 검증은 정확한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피셔의 정확 검증을 사용하는 거고, 피셔의 정확 검증 역시 비모수 검증이고요. 교차표, 분할표라고 하고, 이런 교차표를 통해서 카이 제곱 검증이 이루어지는 거고, 2개 이상의 범주형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상대 위험도 그리고 승상비라고 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요. 상대 위험도를 우리가 RR이라고 하는데, 특정 요인에 노출된 집단이 노출되지 않은 집단, 즉 두 집단의 특정 사건을 경험할 상대적인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상대 위험도가 되죠. 노출군 전체에서 질병이 발생한 빈도 나누기 비노출군 전체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빈도,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상대 위험도가 되는 겁니다. 상대 위험도가 1보다 크다면 노출이 질병 발생 확률을 증가시킨다는 의미고, RR이 1인 경우는 노출과 질병 발생 간의 차이가 없는 의미이고, 1보다 작다면 노출이 질병 발생 확률을 낮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승산비는 우리가 오즈 레이시오 OR이라고 하고, 두 집단 간의 오즈의 비율을 말합니다. 자, RR이 상대 위험도가 두 집단의 사건 발생의 비율이죠. 확률입니다. 오즈는 한 집단에서 사건의 발생과 미발생의 비율인 거고, OR은 두 집단의 오즈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상대 위험도는 정향적 코호트 연구에 주로 사용이 되고 승산비,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 주로 사용됩니다. 해당 내용도 자주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정향적 코호트 연구는 연구를 시작을 할 때 연구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추적을 하는 거고, 후향적 코호트 연구는 과거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별량 분석은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분포 및 특성을 분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초 통계량 분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표본 T 검증도 단별량 분석이겠네요. 이별량 분석,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겁니다. 카이 제곱 검정, 독립 표본 T 검정, 단순 선형 회귀, 로지스틱 회귀, 두 변수 간의 상관 분석,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별량 분석은 3개 이상의 다수의 변수 간의 관계를 동시에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성분 분석, 다중 상관 분석, 다중 회귀 분석, 이와 같은 것들이 있고, 다차원 척도법은 이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 공간으로 변환하여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기법입니다. 계량적 MDS, 즉 다차원 척도법과 비계량적 MDS가 있습니다. 계량적 MDS는 데이터가 연속성 변수, 등간 척도, 비율 척도일 때 사용하고요. 비계량적은 데이터가 순서 척도일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 다차원 척도법에서 주로 나오는 이 용어가 스트레스 값이죠. 이 스트레스 값은 다차원 척도법에서 저차원으로 축소할 때 원본 데이터에서의 거리와 저차원에서의 거리 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지표이고요. 스트레스의 값이 낮을수록 모델의 정확도와 적합도가 상승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다별량 분선 분석, 우리가 마노바라고 하고요. 3개 이상의 집단을 가진 범주형 독립 변수와 2개 이상의 연속형 종속 변수로 구성된 여러 종속 변수의 평균의 차이를 동시에 비교하여 독립 변수가 어느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을 하는 것이 바로 마노바가 되는 겁니다. 이 마노바는 역시 아노바처럼 단측 검정이 없고 양측 검정만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합니다. 이 마노바도 역시 1원 다별량 분산 분석이 있고 2원 다별량 분산 분석이 있습니다. 역시나 아노바처럼 사후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을 하고, 모든 마노바 역시 정규성 과정을 확인을 해야 되고, 정규성이 아니라고 하면 비모수 검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또한 등부상성 확인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가설 검정 기법에 대해서 배웠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연속형 독립 변수일 때, 연속형 정속 변수일 때는 회귀 분석, 의사결정나무, 인공신경망, SVR, KNN 이와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독립 변수가 연속형인데 종속 변수가 범주형일 때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의사결정나무, 인공신경망, 서포터 베터 머신, KNN, 판별 분석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속 변수가 없을 때는 비지도 학습이죠. 독립 변수가 연속형일 때는 주성분 분석, 군집 분석 등이 있고, 범주형 독립 변수이고 종속 변수가 연속형일 때는 의사결정나무, 회귀 분석, 인공신경망, T-테스트, 아노바, 마노바 등이 있습니다. 범주형 독립 변수인데 종속 변수도 범주형일 때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 그 다음에 의사결정나무, 인공신경망, 카이 제곱 검정, 피셔의 정확도 검정, 교차표, 나이브 베이즈 등이 있고, 독립 변수가 범주형일 때 종속 변수가 없는 비지도 학습은 연관 분석. 자, 이와 같이 정리를 해주면 되고,
한 번 더 이제 가설 검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자, 카이 제곱 검정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모두 다 범주형 변수일 때 우리가 사용을 하고, T 검정에서 독립 표본 T 검정, 마노바, 아노바 등은 독립 변수는 범주형이고 종속 변수는 연속형 변수입니다. 범주형 변수인데 두 개의 집단 혹은 그룹을 가지고 있을 때는 독립 표본 T 검정, 이 범주형 변수가 세 개의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아노바, 이 아노바에서 범주형 독립 변수가 두 개이고 종속 변수가 하나일 때 후웨이가 되고, 만약에 마노바는 이 종속 변수가 두 개인 경우죠. 두 개인데 독립 변수가 하나일 때는 마노바, 원웨이 마노바가 되고, 독립 변수가 두 개이고 종속 변수도 두 개일 때는 투웨이 마노바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가설 검정은 모수 검정이죠. 만약에 정규성을 위반하게 되면 우리는 비모수 검정을 해야 됩니다. 비모수 검정에는 카이 제곱 검정, 즉 표본수가 많을 때, 표본수가 적을 때는 피셔의 정확 검정, 정확하게 말하면 기대 빈도가 5 이하일 때 피셔의 정확 검정, 그리고 한 그룹을 비교할 때는 모수 검정은 단일 표본 T 검정, 비모수 검정은 부호 검정.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을 많이 사용하고, 전후, 즉 대형 표본 T 검증의 비모수 검정은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 독립 표본 T 검정의 비모수 검정은 만 위트니 U 검정. 자, 원웨이 아노바의 비모수 검정은 크루스칼 왈리스, 피어슨 상관계수의 비모수 검정은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계열 분석을 또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수집된 자료가 바로 시계열 자료죠. 이런 데이터 간 시간적 의존성을 가지고 있고 시점 간 어떤 관측값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즉 선형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특징은 시간의 순서가 모델에 영향을 미치고요. 자기 상관이 존재합니다. 이전 시점의 값이 현재 시점의 값에 영향을 준다라는 관계가 바로 자기 상관이라고 하고요. 자기 상관이 없다면 서로 다른 시점 간의 공분산이 0이 되는 거고 서로 독립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기초 개념이 백색 잡음, 정상성, 비정상성 등이 있고, 이 비정상성이 대부분의 실제 데이터입니다. 즉 공분산은 시차뿐만 아니라 시점에 의존을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데이터의 비정상성을 확인을 하고 비정상성을 제거를 하고 이 정상성을 확보 후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계열 모형은 시계열 성분의 구성 요소를 보면 추세 성분, 계절성, 순환 성분, 불규칙 성분, 노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계열을 분해하는 목적은 시계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추세, 계절성, 불규칙 성분으로 나누어 각 성분의 역할을 파악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시계열 분해 모형. 시계열을 분해할 때 사용하는 모델의 구조를 말하고요. 가법 모형과 승법 모형이 있습니다. 가법 모형은 일반적인 분해 모형으로 성분 간의 영향이 독립적일 때, 즉 변동폭이 일정한 시계열에 적합합니다. 말 그대로 추세, 계절성 이와 같은 것들이 더하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형이고요. 승법 모형은 변동폭이 추세에 따라서 커지거나 작아지는 시계열에 적합합니다. 말 그대로 곱하기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자기상관, 백색 잡음, 정상성, 비정상성. 시계열 모형의 계산 기법 및 예측 방법 논입니다. 시계열에서 추세 또는 예측을 위한 방법론을 말하는 거고, 이동평균법은
일정 기간의 평균을 구해서 추세 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겁니다. 시계열 모형의 식별 방법은 자기회귀 AR은 정상 시계열 모형입니다. 즉 PACF, 부분 자기 상관 함수를 말합니다. 이 PACF가 P 이후로 0으로 절단될 때 자기회귀가 되는 거고, MA, 이동평균은 정상시계열 모형을 말하고요. ACF, 자기상관 함수가 Q 이후로 0으로 절단이 되는 그래프를 나타내고요. 자, 베이지안 기법.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가 왔을 때 확률을 갱신하는 방법입니다. 베이지 정리 기반으로 하고 있고 불확실성 하에서 예측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이지 정리가 무엇일까요? 사전 확률의 새로운 정보, 즉 증거라고 하죠. 이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여 사후 확률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베이지 정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나이브 베이지 분류기가 되고 조건부 확률과 베이지 정리 기반의 지도학습 분류기가 되는 겁니다. 딥러닝 분석. 우리가 인공신경망에서 한번 언급을 했지만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다층으로 구성하여 데이터에서 고차원의 특징을 자동으로 학습하는 기법입니다.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의 차이를 설명한다라고 하면 인공신경망은 이제 얇은 층, 한두 개의 은닉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딥러닝은 깊은 층입니다. 은닉층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어떤 용어의 개념을 보면 머신러닝 안에 한 종류가 인공신경망이고 인공신경망에서 한 종류가 CNN 이와 같은 딥러닝 것들이 있습니다. 딥러닝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정의를 묻는 문제가 많고 이 딥러닝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이 설정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학습률, 에포크, 반복 횟수, 배치 사이즈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는 겁니다. 자, 학습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중치의 업데이트 정도를 의미하고요. 가중치를 얼마나 크게 조정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포크는 전체 학습을 몇 번 반복 학습할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여기서 학습이라고 하면 순전파와 역전파를 모두 한 번에 통과할 때 에포크가 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에포크가 10이면 훈련 데이터를 전체 학습을 10번 반복하는 거죠. 자, 반복 횟수는 한 에포크 내에서 배치 단위로 학습을 수행할 때의 반복 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반복 횟수는 전체 데이터를 나누기 배치 크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체 데이터 수가 100이고 배치 사이즈가 50이면 반복 횟수는 2가 되는 거겠죠. 배치 사이즈는 한 번 반복 횟수를 진행할 일부 데이터의 사이즈가 되는 거죠. 즉, 한 번의 가중치 갱신에 사용되는 입력 데이터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딥러닝에서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합성곱 신경망 CNN이 됩니다. 주로 이미지 분석에 사용됩니다.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고 특징의 패턴을 파악하는 알고리즘이고요. 합성곱 계층과 풀링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합성곱 계층이죠. 필터를 사용해서 이미지의 특징, 픽처를 추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합성곱 과정에서 조건에 따라서 선형적인 특징 맵, 픽처 맵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 합성곱의 계층은 필터와 패딩, 스트라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필터는 분류할 특징이
이미지에 있는지를 검출하는 거고 3x3과 같은 홀수 크기를 주로 사용하고요. 파라미터입니다. 총 필터 수가 특징 맵의 수가 되는 거고 필터가 이미지 위를 슬라이딩 하면서 연산을 진행하는 겁니다. 패딩은 합성곱을 진행 시 점점 사이즈가 작아져 정보가 유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 주변에 0을 추가해서 테두리를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보 유실 방지가 되고 스트라이드는 필터를 이동하는 간격이고 특징 맵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자, 이 합성곱 계층을 이제 거치게 되면 출력값의 크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곱하고 합하기 때문이죠. 이 풀린 계층은 합성곱 계층에서 생성된 특징 맵의 크기를 줄여가지고 연산량이 감소하고 위치 변화에 강건하게 해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맥스 풀링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2x2 영역에서 최대값만 추출하는 것이 바로 맥스 툴링이 되는 겁니다. 즉 출력 공간의 해상도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 풀린 계층까지 끝이 나면 여러 계층 쌓기가 되고 2번에서 4번 정도 단계를 반복하면서 계층적으로 정보를 처리를 하고요. 합성곱, 렐로, 풀링 이와 같은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더 깊은 층에서 더 추상적인 특징을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펼치기를 하고 마지막 합성곱, 활성화, 풀린 계층에 이 3D 출력을 1D 벡터로 1차원 벡터로 변환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7x7x64 이와 같은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1차원 벡터로 변환하기 때문에 7 곱하기 7 곱하기 64를 하면 3169개의 이 벡터가 되는 거죠. 다음은 완전 연결층. 펼치기로 된 벡터를 입력을 받아서 출력 클래스의 수만큼 이 뉴런으로 연결하고 일반적인 이제 이 인공신경망처럼 작동을 하게 되고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다중 클래스를 분류를 하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뭐 이진 분류 이와 같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CNN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RNN 순환신경망은 주로 시계열 데이터, 텍스트 등 순차가 중요한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딥러닝 알고리즘입니다. 이 순환신경망에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 게 RNN의 입출력 유형에 따라서 원투원 이 순환신경망의 기본 형태죠. 이미지 인식에 사용되고요. 원투N 이미지 설명에 사용됩니다. N2N은 감성 분석에 사용되고 N2N은 번역 등에 사용하는 겁니다. 순환신경망의 한계가 구조적으로 장기 의존성이 있습니다. 즉, 먼 시점의 의미가 희미해지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단기 메모리 LSTM이 있고 LSTM의 핵심 키워드는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NN의 개성구조 알고리즘이다 라는 거고 생성적 적대 신경망은 GAN이라고 하는데 생성자와 판별자가 서로 경쟁하는 구조로 해서 실제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그 데이터를 판단을 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과목의 거의 마지막이 되어가고 있네요. 자, 비정형 분석. 비정형 데이터는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죠. 정해진 스키마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영상 등이 있겠죠. 비정형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텍스트 마이닝입니다. 자, 문서, 리뷰, 뉴스, SNS 등 자연어 형태의 이런 텍스트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나 패턴을 추출하는 거고 전처리를 할 때 정제, 토큰화, 불용어 제거, 어간 추출, 표제어 추출, 형태소 분석 등을 합니다.
그리고 특징 추출을 할 때 단어 빈도, TF, 영문서 빈도, IDF, 그리고 TF, IDF 등을 하게 되고요. 즉 단어, 영문서 빈도 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서 이런 것들이 바로 전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특징 추출 기법이고요. 뭐 문서 요약 기법도 있습니다. 추출 요약, 추상 요약, 문서 분류 기법도 있고요. 지도 학습입니다. 텍스트 마이닝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점이 정제는 의미 없는 기호 공백을 제거하는 거고 토큰화는 다양한 기준을 통해서 문장을 단어 단위로 나누는 것이 바로 토큰화가 됩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요. 어간 추출, 표제어 추출은 복잡성을 줄이는 정규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단어의 원형, 즉 어근 형태로 단어를 통일화하는 거죠. 형태소 분석 등이 있고 SNA,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노드와 엣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관계를 그래프 구조로 표현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분석의 기준은 밀도가 있고 그 다음에 중심성이 있습니다. 이 밀도는 연결 정도에 따라서 포괄성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분석이 가능하고 중심성은 하나의 노드가 네트워크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네트워크에서 영향력, 정보 흐름, 연결 중심성 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되고요. 따라서 이 중심성 기준으로 분석의 기준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중심성 기준으로 보면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윗세 중심성이 있습니다. 연결 정도 중심성은 직접 연결된 노드들의 합을 기반으로 측정을 하는 거고 연결 노드 수가 많을수록 정보 획득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죠. 근접 중심성은 최소 거리 기반으로 측정을 합니다. 최소 거리가 나오면 근접 중심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고 다른 노드까지 이 거리의 평균이 짧을수록 중심성이 높고 매개 중심성은 다른 노드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최단 경로가 많을수록 매개 중심성이 높은 거고 위세 중심성은 연결된 노드의 영향력에 가중치를 주는 겁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연결될수록 중심성이 높은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비정형 분석에 대한 기출 요약이었고, 자, 이제 앙상블 분석입니다. 여러 개의 모델, 이런 모델을 결합을 하여 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결과를 얻는 기법이죠. 뭐 단일 모델보다는 예측 성능을 높이고 과적합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 이 앙상블에서 중요한 것은 종류인데요.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조합하는 방법은 스태킹과 보팅이고요. 동일한 알고리즘을 여러 번 사용하여 조합하는 방법은 배깅과 부스팅입니다. 배깅과 부스팅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부스팅은 여러 약한 학습기를 순차적으로 학습시키면서 오차를 줄여가는 방식입니다. 특징이 이전 모델이 잘못 예측한 데이터를 다음 모델이 집중적으로, 즉 가중치를 주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모델의 평양 감소에 효과가 있고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입력합니다. 순차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부스팅이 되는 거고, 자, 뭐 아다 부스트, 뭐 XG 부스트, 라이트 GBM 등이 있고요. 경사 하강법을 사용하여 오차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GBM이라고 하고, 다양한 성능 개선을 진행한 GBM이 XG 부스트, 그리고 트리를 사용한 가벼운 GBM이 라이트 GBM입니다. 배깅은 반대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를 병렬로
입력하는 겁니다. 데이터 샘플을 중복 호용, 즉 랜덤 복원 추출하여 여러 번 샘플링을 하고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같은 알고리즘을 학습 후 결과를 평균이라고 하면 회귀가 되고 투표 다수결이라고 하면 분류가 되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바로 배깅이라고 합니다. 랜덤 포레스트가 바로 배깅 모델이 되는 거고, 각 모델은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를 훈련을 하고요. 모델의 분산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로 다른 알고리즘이 바로 보팅과 스태킹이죠. 보팅은 이제 서로 다른 여러 모델의 예측 결과를 투표를 하여 이제 결정을 하는데, 하드 보팅과 소프트 보팅이 있습니다. 하드 보팅은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고, 소프트 보팅은 확률값의 평균을 내어 최대값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스태킹은 말 그대로 스택, 쌓다, 서로 다른 여러 모델의 예측 결과를 메타 모델이 학습을 하여 최종적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보팅보다는 복잡하고 과대적합 위험이 존재하고, 하지만 보팅보다는 정확도 향상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로지스틱 회귀와 소프트 베터 머신을 통해서 랜덤 포레스트로 최종 예측을 하는 거죠. 자, 3과목의 마지막이 바로 비모스 통계입니다. 비모스 통계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와 동일하고요. 모스 통계에 상응하는 비모스 통계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3과목 빅데이터 모델링 핵심 노트였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빌쌤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